오늘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지난해 8월 가장 먼저 계엄 상황을 미리 예고했던 육군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계엄 전후 상황 등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이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은 여기에 대단히 분노하고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또 영장 심사하는 제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을 더 대두시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또 사법부가 또 내란 세력들이 역시 한 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사실은 김병주 최고님께서는 특히 요즘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연장선으로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저는 사법부가 대법원 조의대를 비롯해서 법원 행정처가 계엄 당시에 저는 깊게 관여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엄 12.3 계엄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보여요.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합법을 가장을 합법일 때를 상정을 해서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엄하에서는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관장하니까. 그리고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군사법원을 받아요. 그럼 13개 범죄에 대해서 어느 군사법원으로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13개 범죄 중에 재판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전혀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성재 장관도 기각하고 한덕수도 특히 박성재 장관을 기각하고 하면 거기가 무너져 버리면은 자기들이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조의대까지 되오는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를 들어서 구속이 돼서 무너지면은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이 가는 거고, 이번에 기각된 것도 실질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역시 내란의 어떤 세력들, 이런 국민의힘, 사법부, 여기가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가 무너지면은 이제 상당히 어렵다고 본인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내란 척결을 위해서는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연관성을 수사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성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이견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국민들의 지지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해소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 국가를 훔치려는 역적들을 다루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이나 일반 민사재판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별도의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별도의 재판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 재판과 형사재판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초기에 놓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특검이 있으면 특판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쌍으로 그때 특판을 그래도 사법부는 제대로 하겠거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역시 사법부는 윤석열이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면은 사법부는 실질적으로 사법 쿠데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1년 전 그날 아마 이제 뭐 이런저런 인터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날 12월 3일 밤 처음 이 그 계엄 소식을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들었죠. 그날이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행사들이 많아서 행사 참가하고 집에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준비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다른 방에 있던 우리 아들 녀석이 뛰어와서 아빠 비상계엄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고 그 거실에 나가서 TV를 틀어보니까 비상계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당했죠. 사실 제가 비상계엄을 예고하고 했지만은 그렇죠. 8월부터 예고를 하셨으니까. 네, 예. 이렇게 평온한 날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미쳤구나. 빨리 막지 않으면은 국가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위기를 구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바로 보자마자 전화를 했죠. 이재명 대표께. 체포할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위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란 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지금 비상계엄입니다 하니까 대뜸 저한테 묻는 얘기가 왜 비상계엄을 했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워낙 하도 네. 답답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일은 황당한 일이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저 그래 대표님 저도 모릅니다. 이 미친 짓거리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고 일단 대표님 위험합니다. 빨리 밖에 아마 체포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집을 이탈하시고 그때 자택에 계셨던 거죠? 네네 네. 국회로 오셔서 빨리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께서도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김채고 의원도 지금 위험합니다. 그렇죠. 비상계엄을 미리 예고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 김 의원 딱 조정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채고도 빨리 집을 이탈해서 국회로 가서 봅시다 하고 끊고 그제서야 제가 세게다가 짐을 한 5일치 속옷하고 빨리 싸서 차를 부르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 타고 다니는 수행 비서관이 운영하는 차는 부르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택시를 불렸죠. 그리고 택시는 한 3분 이내 왔는데 먼저 아들 보고 나가라고 해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 이런 거 치밀하게 하면 이미 체포조가 그렇죠. 일부는 와서 주요 의원들, 네. 주요 의원들하고 가반을 못 넣게 그렇죠. 한 40명은 체포 작전이 들어갔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내려가더니 이상한 사람 안 보인다. 택시 왔다 해서 내려가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도 바빴죠. 가족들하고 사모님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걱정은 하죠. 그런데 저는 뭐 사실은 39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늘 이게 몸에 배 있어서 가족들도 되게 담담했고 대신 우리 딸은 아빠 나도 같이 가줄게 하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있네요. 같이 잘 가겠다고 키우시네. 옷을 막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 집에 있어. 아빠 다 할 수 있다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택시 타고부터가 바빴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비상계엄의 조치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저는 계시죠. 잘 알잖아요. 그렇죠. 위기 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되나. 거다라는. 네, 사실 국회의원 분들은 여기에 잘 모르시잖아요. 멘붕이 되는 네, 거죠. 네, 누구 멘붕이 말대로. 되고. 네. 그래서 제가 텔레방 국회의원 전체 텔레방이 있었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 텔레방 2개가 네. 있어요. 거기에 분주히 이제 올리는 거죠. 지금 비상계엄의 조치 사항들 생각나는 대로 네.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국회로 오라고 한 네, 거죠. 국회로 지금 오셔야 되고 국회의원만 와서는 안 된다. 보좌진들까지 다 오게 해야 된다. 하고 보좌진 소집령을 내려주더라고. 국민들이 국회로 들어온다는 걸 예감하셨던 거죠.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보좌진까지 와야 된다라고 올리고 또 조금 있다가 지금부터 가급적이면 전화를 쓰지 말고 도청이 도청할 될수 거다.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 추적하니까 텔레그램 전화를 써라. 텔레그램을 한 전화를 쓰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와글와글 했어요. 단체방에. 막 당황한 분도 있고 분노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침착해야 이긴다. 우리가 가반만 빨리 모여서 해제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 것들 올리고 침착하게 또 조금 있다가 막 이제 국회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올리더라고요. 이미 경찰이 에워쌌다. 그래서 어디로 담을 넘어왔다. 그래서 걱정되더라고요. 계엄군하고 그 경찰하고 몸싸움 하지 마라. 몸싸움 하면 포고령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다. 그것을 그들이 원한다. 네. 몸싸움 하는 거를
한 50명만 체포하면 가반 못 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안 싸우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국회에? 몸싸움 하지 말고 하여튼 수단과 그래서- 방법을 가리지 말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거기도 올리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군에 전화를 했죠. 군에 제가 잘 아는 몇 명한테 지금 군사항이 어떤지 그랬더니까 김용룡 그 당시 국방부 장관 합참모장이 합참회의실에 위치해 있고 군단장 이상을 하상 회의를 한다고 등장하라고 했다. 그래서 하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렸고 박안수 육군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하게 됐고 또 그 전날 오후에 계엄사령관은 국방부로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란에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신 분들은 아니었겠군요. 네네. 그분들. 네, 예. 다른 데에서 그걸 알만한 사람 몇 군데를 찔러서 봤고요. 그러면서 또 텔레그램을 저는 도착과 동시에 잡힐 걸 염려해서 거기에서 군에서나 뭐 이렇게 아, 저가 그거. 잡혔을 때 불이익을 받을 사람 있잖아요. 그거 삭제. 그런 삭제하고. 그걸 또 삭제도 몇 개 와. 하면서 엄청 바쁘셨겠네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요. 국회까지 가는 동안. 그 삭제도 하고 또 네. 전화도 하고 그렇게 아주 숨바쁘게 갔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고 도착하니까 이미 거기 경찰들이 에워싸고 시민들이 좀 와 계시더라고요. 좀 제가 일찍 도착했는데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까 하다가 한 바퀴 돌아보자. 국회 전 외곽 네. 도로가 있잖아요. 네. 한 3km 정도 되거든요. 택시 기사님하고 한번 돌아봅시다. 어디가 취약한지 쭉 도니까 저 국회 뒤쪽이 좀 취약하더라고요. 국회 경찰이 워낙 한 크니까. 10m 정도 경찰이 다 에워쌌는데 거긴 한 15m, 20m고 거기는 많은 버스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해놓은 그렇죠. 지역이라서 평상시에도. 버스와 버스 사이 숨어서 딱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끝까지 돌았는데 다행히 도서관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이거 신분증을 네. 찍고 들어가는 거기 한 분이 찍고 들어가더라고요. 아. 근데 그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저리 한번 시도해봐야 네. 되겠다 하고 기사님한테 혹시 쪽문으로 제가 들어갈 테니까 저는 그 안에 체포조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혹시 제가 체포되면 큰 소리를 칠 테니까 저쪽 시민들에게 알려달라. 아. 내가 김병주다. 명함도 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정말 긴박하게 들어가셨네. 네네. 그래서 네. 찍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깜깜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네. 그 주변에 한 2-30m 안에 있을 걸 알고 보면서 들어간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이 열심히 상황이 그러면은 그 기사님과 두 분만 딱 계셨던 거예요? 네네. 와, 그 네. 기사님이랑 나중에 연락하셨어요? 아니 그분을 연락처를 못해서 아니 진짜 이거 그때 영화거든요. 네. 택시 운전사. 택시 기사라는 영화 네.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택시 기사 그분이 네. 참 고마웠어요. 네. 그분이 처음에 그분은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막 그분도 우리 저와 그럼요. 비슷한 나이 또래셨는데 그걸 겪으셨잖아요. 네. 민주화 79년 운동 세대 5.18을. 그 5.18 네. 민주화 그래서 되게 긴장한 제가 처음에 안심을 시켰어요. 네. 우리 가서 해제하면 됩니다. 갑시다. 그랬더니까 알았다고 자기가 가겠다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제가 전화하는 거 문자하는 거 막 보잖아요. 네. 텔레그램 제가 어두워서 문자 이거 잘 못 치니까 육성 말로 하는 거 이거 가르쳐 주시는 보좌진도 와야 됩니다. 하고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사항을 그분도 다 공유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돌아오면서 아이고 그분도 저기가 좀 취약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렇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렇게 해서 본회의장까지 들어오신 거죠. 이제 아니요. 들어가서. 본청에 가서 저는 바로 당대표실을 아, 갔어요. 당대표실. 이재명 대표님이 중요하니까 당대표실에 갔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직원 한 분만 있고 대표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대표님 대표실에 왔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김채곤님 그 바깥에 가까이 있었어요. 네, 모처에 바깥에. 있습니다. 네, 네. 피해 김채곤 계셨다. 가까이 있습니다. 바깥에 가까이에 숲에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 계시고 제가 먼저 본회의장 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때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 네. 본회의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회의장에 뛰어 들어갔더니 이미 한 60여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60여 분 국회의원들이 와 계시고. 7시까지는 채워야 되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네.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뭐 마이크도 그땐 네. 작동이 안 되고 하니까 잠깐
기만 주목하시라고 하고 현재 사항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현재 군에 실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확인했던 건데 특전사가 여의도로 온다는 걸 들었어요. 특전사 헬기로 여의도로 오고 있다라는 걸 군으로부터 들었거든. 그 사항까지 알려줬죠. 그래서 되게 겁났을 텐데. 겁나죠. 그래서 지금부터 국회의사당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인원 체크해서 안 오신 분한테 빨리 연락을 합시다 하고 막 하고 또 이제 뭐 전화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전화를 군 쪽 확인하고 하는데 특전사 헬기가 여러 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또 그때 종합된 걸 한 번 더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업데이트된 거를. 굉장히 겁났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바로 헬기 소리가 밖에 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히려 가장 공포스러운 건 저였어요. 예, 실제로 네. 군에 대해서도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상명하복이기도 하고 네. 특히나 특전사는 특임대, 그러니까 707 특임부대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들이 목숨 걸고 명령 이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만만치 않다. 오히려 네. 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간다라고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공수부대 헬기 소리가 나고 내린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아마 가장 공포스러웠던 거 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전사의 아니까. 능력을 네. 아니까. 예. 사실 작전 개시되면은 5분이면 뚫리는 거 아닌가요? 10분 내 작전 끝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이 100명이서도 다 그렇죠. 그냥 그렇죠. 기본이 전기 딱 끄고 네. 바로 침투대 들어와서 그 국회의사당 안에 체류탄 한 10발만 까여면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다 다 나오게 나오잖아요. 되고. 네. 나올 때 체포해서 가는 거거든요. 작전이 그냥 한 5분 10분 만에 다 끝나요. 네. 그리고 그 팀들은 고도의 훈련이 돼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박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돼서 이제 한 150명 가까이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와야 된다. 그 안에 옥신각신했어요. 우리 지부에서 빨리 이재명 이재명 대표님 오시면 안 된다. 끝까지 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네. 순간에 오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오셔야 된다. 빨리. 네. 그래서 한준호 최고 보고 가서 모시고 오래 해서 모시고 오고 우리는 150명이 넘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미 그 60명이 특전사 넘은 요원들은 유창을 깨고 들어오고 있는 네. 바깥에서 대치하고 막 대치했는데 이미 그때는 본청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우원식 의장님한테 네. 막 소리 소리 지르고 지르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발로 준비했어요. 일부는 거수로 하자 손으로, 일부는 이제 A4지 나누어 주면서 일단 정전이 될 걸 염려해서 서명 받자 해서 막 돌아가면서 동의 서명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님은 지금 의안이 안 올라와서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아주 절차를 침착하시더라고요. 지켜야 절차를 네. 지켜야 된다 네. 하니까 고성을 막 지르고 지금 무슨 절차냐 긴급 절차로 하면 되지 손들어서 하자 아니면 이걸로 하자 뭐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침착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하자가 있었으면은 그걸 빌미를 이루어졌겠죠. 네. 저 탄핵까지 가기도 어려웠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차대로 해서 해제 결의안이 됐죠. 그리고 곧저 직전에 이제 실제 이재명 대표님도 들어오시고 들어와서 지휘하시고 그다음 저쪽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한동훈이 들어와 있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가서 일일이 악수하면서 들어와줘서 고맙다. 같이 하자. 이렇게 또 그때 하셨었고요. 야,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참 그 짧은 네.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긴박하고 그럼요. 좀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네. 상당수 의원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을 네.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다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12.12 쿠데타라든가 또는 5.17 비상 학대되면서 5.18 강주 학살이 시작됐었잖아요. 그럼 뭐 그걸 막으면은 바로 포고령 위반이기 때문에 잡혀가든가 저항하면은 뭐 또 옛날처럼
그쵸. 때리고 뭐 고문도 당하고. 네. 그리고 거기 누구라도 공포탄 한 발만 쐈어도 또 이게 저 뭡니까 격분해서 또 그쵸. 일어날 수 혼란스러운 있거든요. 상황이 충돌이.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의원님은 지난 그 전에 8월부터 네. 이게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근거로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 충안고 출신의 군 요직 이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충안고 출신이나 고등학교 출신이나 또는 육사 맥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사람으로 하는 인사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계엄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네. 있었던 거죠? 사실 계엄을 최초로 제가 예고를 했는데 그것은 사전에 징후가 많았죠.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늘 징후에 민감해요. 네.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전에 다 징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니 법칙 같은 거 있어요. 1대 29대 300 법칙.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도 300번의 징후가 사소한 징후가 있고 29번의 사소한 사고가 있다가 나는 거예요. 삼풍객화점 무너질 때 보면은 명언이신 것 같아요. 3년 5년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징후가 있고 29번의 임박해서는 막 비임이 휘고 이런 것들인데 네. 그걸 무시해서 난 거거든요. 저는 늘 북한의 그런 징후에 민감해서 징후에 민감하면은 갑자기 기습받지는 않아요. 대비가 되니까.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도 제가 최초로 그 당선인 시절에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잖아요. 예. 네. 무소불위에 걸려. 예. 그러면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가 계엄이거든요. 혼란한 상황에 최악의 경우 할 수 있는 거지. 그 자기의 카드를 악용하겠구나라는 느낌이 그때부터요? 왔었고요. 취임부터 예. 군하고 네. 정권하고 예,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문제 제기를 구테타 한다 하면은 계엄하고 구테타 한다면 역풍 받을까봐 역으로 너들 역구테타에 일반 구테타에 취약하다고 그땐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공간에 주야 그렇죠. 같이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그럼 말인데. 거기에 일개대대만 딱 억류해 버리면 쉽거든요. 그때는 그 면도 있었지만은 윤석열의 친위 구테타도 있는데 친위 구테타는 차마 얘기는 못했고 그 다음에 징후들이 반국가 세력을 8번이나 외쳐요. 자기와 그렇죠. 반대되는 세력들은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복절 경축사에도 나오고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뭔가 하겠구나. 그러면서 유심히 더 관찰을 해보니까 마지막 이제 퍼즐 중에 하나가 여인영을 방첩사령관을 또 임명을 23년 11월에 해요. 그때부터 더 관찰을 그렇죠. 해보니까 경호처장 공간에 뭐 특전사 수방사령관 뭐 이런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때는 신원식 체계라서 신원식은 개헌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바꾼 거 아닌가요? 장관을? 그런 서로 잘 아니까요. 제가 네. 신원식 김용련을 그런데 김용련을 경호처장을 8월 12일 날 장관으로 임명해요. 신원식 그때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는 계엄하려고 저겠구나 하는 직감이 왔어요. 왜냐하면 계엄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엄을 건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중한파잖아요. 계엄 건의하면 국무회의는 형식적이고 금방 발령이 돼요. 의외로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엄의 발령되면은 키맨이 3명인데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인데 2명이나 충한파잖아요. 이거 하겠구나 해서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계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경고하기 시작했고 8월 15일 날 방송에서 나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죠. 저보고 음모론자, 뭐 계담론자 하고 우리 당에서도 사실은 어떤 걱정을 했죠. 국회의원들이 네. 너 너무 나간다. 김 의원님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윤석열 국회에 나가서 뭐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살을 많이 받고 이거는 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국방에 그 당시 저 김민석 그 당시 의원 부성찬 또 박선은 다 얘기했더니 다 동의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구테타를 막자. 그래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고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이재명 대표께서도 맞다, 구태타 하겠다, 내란 일으키겠다 해서 이재명 대표님도 그 다음부터 메시지를 자주 냈어요. 그때 경고한 것이 이번에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미리 봐요. 네. 말하자면 예방이 그렇죠. 됐고 훈련이 좀 돼 있었던 거죠. 네, 경고가 그렇죠. 돼 있었고. 우리가 경고를 했더니 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반박을 했는가 하면은 너들 다수당이니까 가반 이상이 와서 해제하면 될 거 아니냐. 이 교육을 오히려. 시켜준 거예요. 미리 대비책을. 사실은 계엄이 해제하는 거 잘 모릅니다. 법에. 그렇죠. 예, 그런 거 그걸 모르고도 평소에 보지 그걸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역으로 뭐 했냐. 박근혜 때 기무사 문건에 보면은 네. 가반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명, 50명을 맞습니다. 먼저 체포한다. 네. 그리고 시작하지 않느냐. 네. 이걸 또 반박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 은연중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민들께 교육이 된 겁니다. 학습 조과가. 그리고 거기는 기무사 문건으로 해서 다 도상 훈련이라고 하네요. 이게, 네네. 이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걸 염두에 뒀던 거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럼요. 보면. 네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만 이 계엄 1년 전인 2023년 10월부터 국방부 심리전단, 네. 심리전단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전단을 뿌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 계엄이나 이런 거 연결돼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저는 연결됐다고 봐요. 그 이미 계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되고부터 이미 왕이 되기 위해서 계획한 거고 노상원의 수첩 나오잖아요. 거기에 계엄의 마스터 플랜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23년 여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름에. 네. 왜냐하면 그때 인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해 10월, 11월에 그대로 인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해 10월에 그 우리가 심리전단에서 무인기를 전단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계엄의 마스터 플랜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빌드업을 시키는 거죠. 그 빌드업을 시키는 건 두 가지예요. 그때 윤석열 정부가 코너에 몰리니까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도 이것을 계엄을. 풀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되면은 계엄해버리면 되니까 그때부터 빌드업 작업을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김 의원님이 육사 40기고 김용현 장관이 육사 38기잖아요. 네. 김용현 장관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죠. 네. 근데 그분이 그러면 이런 계엄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셨던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원식 장관 체계에서는 그래도 신원식이가 일으킬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노하면은 할 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김용현은 사실은 권력욕이 세고 이해관계가 아주 밝은 친구예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그런 걸로 유명했죠. 네네 예. 이해관계 아주 밝고 그런데다가 경호처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을 오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그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 군의 이해관계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경호처장은 습관적으로 대통령의 편을 들고 이해관계를 두는 거죠. 네. 국가와 국민을 그렇죠. 빠지 않고 네. 그런 게 몸에 밴 사람이 경호처장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작동이 돼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경우는 예전에도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같은데요. 예. 갔을 때 이건 진짜로 대통령이 위기사항, 정치적인 위기사항일 땐 대통령 편을 들어서 하겠구나라는 근데 것들을 포고령 확신이 수준을 생겼죠. 보면 좀 너무 낮잖아요. 네. 근데 이 포고령은 김용현 장관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예전에 이제 12.12 구테타라든가 뭐 그 박정희 때 그런 걸 다 카피해서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김용현이 주로 했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머리에서는 그건 나오기가 그렇죠. 어려우니까. 네, 근데 군은 문구들은 그 윤석열이가 였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의료 대란 의료, 났을 예, 때 예, 의료 예. 이런 거는 처단 윤석열이가 였기보다는 윤석열이가 였을 확률이 있죠. 김용현이가 였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만들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지금 이제 특검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 내란 문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장관들한테 쭉 네. 나눠준 것들 그걸 왔을 때 그냥 나눠준 거잖아요. 그럼요. 그걸 누가 작성? 그게 아직까지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던데. 그거는 김용현이가 작성하지 않았을까 작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전체 마스터 플랜은 어쨌거나 대통령이 직접 타입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김용현 장관도 타이프 못 치는 것 같은데.
김용현은 타이프 못 치지만은 누군가 시켜서 했겠죠. 보좌관이든 누구든 시켜서 김용현이가 대부분 그런 거를 노상원이가 아마 뒤에서 백업을 했을 것이고 또 여인영이가 또 백업 작업을 했을 겁니다. 방첩사가 그런 걸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체가 아직 덜 밝혀져 그런데 거기에서 다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 특히 궁금했냐면 모시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결정적 징후 있잖아요. 네. 그 징후 어찌 보면 좀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군생활 오래 하시면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결정적이다라고 본 징후 중에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있으면 기록적인 차원에서 판결이었으니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좀 사소하게 봤지만 개인적으로 좀 이것은 좀 결정적이었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 구테타를 일으키려면 자기 친위 세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암파 갖고는 어려워요. 충암고 출신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인 그 김용현의 친위 부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용연파. 준 거네요, 어찌 보면. 네, 그래서 23년 10월 11일 인사부터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특전사령관이 3스타로 갈 기회가 끝났어요. 이미 3차인가 4차로 진급을 했을 거예요. 동기들은 이미 그 특전사령관으로 보내고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뭐 여인영도 충암고 출신을 보내고 그 다음 해에 또 합참차장은 3스타였는데 강호필을 4스타로 갑자기 합참차장을 격상시키고 왜냐하면 합참차장으로 강호필이가 그대로 있었으면 계엄사령관을 시켰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가 상군 지작사령관이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바람에 강호필이가 지작사령관으로 가거든요. 그런 인사를 보면서 이것 좀 뭔가가 자기들의 최악의 경우 하기 위한 친위 부대를 만들겠구나 하는 직감이 그때부터 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럼 내란 수사에 혹시 참고인으로 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란 수사에 참고인으로 간 적은 없는데 내란 특검에 방문은 해서 네, 저희 같이 제가 방문했죠. 했죠. 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사법부 내란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참고인으로 불러달랬는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그날 또 제가 지금 이거를 불러달랬잖아요. 참고인으로 꼭 진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내란 공모의 시기를 네. 2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네. 중요한 진술이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그날 또 가서 네, 맞아요. 내가 쭉 왜냐하면 사법부 조의대하고가 긴급 야간의 해동을 12월 3일 한 것은 분명한 내란에 대한 그 동조 또는 협조 네. 그거 회의이기 때문에 그 수사 꼭 해야 된다 하고 요구하고 필요하면 나 빨리 참고인으로 불러달라. 내가 이런 걸 다 얘기해 주겠다. 당신들 대의 명분이 없으면 내가 그대로 왜냐하면 군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이 전국 비상계엄이었는데 이런 네.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비상계엄 하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완전히 통제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줘서 수사할 수 있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날 또 참고인으로 제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요구를 꼭 했거든요. 기록으로 남겨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되어서요. 근데 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이번에 12.3 불법 계엄이 발령된 형태로 봤을 때 포고된 형태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법부는 그런 준비를 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내란 그 준비의 대신 구조를 내란 짠 특검에서 네. 수사관들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네. 그동안 우리가 그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 그리고 국방에서 발표한 자료 이런 것들은 다 하루인가 이틀 와서 다 보좌관들에게 협조를 해서 보좌관들은 좀 그게 아마 참고인 조사인지 모르겠는데 좀 자료를 저희들에게 요구했고 우리는 줬고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어떤 특검이 이제 그런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종합적인 제2특검을 하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 각에서는 이게 국수본에 맡겨서 이제 그래 수사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그 종합특검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란만 해도 내란 특검이 지금 빙산의 일각밖에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걸 완전히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국수본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군에 대한 거는 국수본으로 가지 않고
군으로 넘기는데 어디에서 수사하는지 아세요? 외환죄, 내환죄는 방첩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란의 그렇죠. 주체인 네. 방첩사가 그걸 자기들 자료를 네. 받아갖고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음. 그러니까 종합특검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3대 특검 중에 미진한 분야 있잖아요. 최혜병 특검은 이미 종료됐는데 종료됐고, 예. 가장 핵심이 빠졌어요.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대한 실체가 규명이 안 됐고 그런 건 더 해야 되는 거고 내란 특검에서는 사법부하고 국민의힘 관여 정도라든가 해야 될 게 꽤 많아요. 김건희 특검도 12월 달에 끝나는데 김건희 특검은 뭐 많은 의혹 중에 진짜로 지금 조사된 게 수사된 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이걸 종합해서 종합특검을 하나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정청래 대표하고 얘기를 나누고 메시지를 냈어요. 종합특검 다시 해야 된다라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진짜 지난 1년간의 그 또 당시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 진짜 시간 간 줄 모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진로 의원님 정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으면 합니다. 이번에 이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근데 경기지사에는 현재 당내에서 추미애 한준호 의원 있고 그리고 현재 현역 지사인 김동연 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원님께서 이들 경쟁자에 비해서 경기지사로 더 적합한 이유. 네, 일단은 뭐 저는 최고위원 그만두고 당분간은 내란 척결에 집중을 하려 그러고요. 그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 뭐 종합특검 만들어지고 이런 것까지 만드는 데는 여론과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지사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나가라고.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런 경기도가 뒷받침하려면은 이재명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정치 공동체나 마찬가지는 김병주 당신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는 많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이것을 AI 시대에 묶어서 연결해서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내란을 제압한 그런 추진력, 그런 애국심으로 하는 저보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군은 대단히 행정가의 훈련이 돼 있어요. 조직을 훈련, 최고의 효율을. 그래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하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저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경기지사 출마 두고 이제 그 정청래 대표하고 미리 좀 상의하시거나 하셨습니까? 네. 최고위원직이 사실은 뭐 5명 나가면 이게 뭐 이게 지도부가 붕괴되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 정치적인 선택이니까요. 정청래 대표한테는 벌써 몇 주 전에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흔쾌히 뭐 거기에 대해서 응해 주셨고, 네. 이재명 대통령님한테는 이미 후보 시절에 한번 얘기를 나눈 바도 있죠. 네, 제가 이재명 정부가 수립되면은 경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경기도가 뒷받침해야 성공을 하니까 그땐 내란 척결이 빨리 될 줄 알았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1년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거기에도 몰랐죠. 한번 뜻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때는 좋은 생각이라고 그때야 아직 그럴 테니까 네 그때 뭐 흔쾌히 좋은 생각이시라고 하셨죠. 네. 근데 정말 사전에 징후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뭐든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응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모신 김에 네. 이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군을 이제 취재하면서 국방부 출입을 하면서 궁금했던 게 항상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사령부부터 시작해서 기무사령부 이제 방첩사령부로 넘어왔잖아요. 네. 사실 기자들이 취재하기도 그렇고 견제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방첩사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방첩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첩사는 3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군대 군사보안 분야는 방첩사가 굳이 안 해도 그 각 기능에서 정보본부와 정보참모들이 있으니까 거기 보안과가 있어요. 그리 이첩을 하는 거고, 군내 또 수사 있잖아요. 내한죄, 네. 외한죄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거는 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그 네, 조사본부로 조사본부가 가는 거고. 있잖아요. 그리 이항을 하면 되는 거고, 군의 모니터링 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하되 사령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국방부 산하의 어떤 정보본부 뭐 무슨 정책실처럼 어떤 방첩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 모니터링을 장관이 해서 문민 통제가 될 수 있게 하는 국직부대로 만들자. 뭐 네네 이런 그렇죠. 네. 사령부로 하다 보면은 네. 그 사령부는 또 덩치를 키우려고 그렇죠. 하고 예.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또 더 확대하고 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악순환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난 방첩사를 줄였다가 또 다른 실제 문재인 정부 때 방첩사를 대거 줄이고 명칭도 안보 지원사로 네. 약화시켰는데 네. 윤석열 들어와서 다시 인원을 증가하고 방첩사로 복원하면서 쿠데타 준비를 지금 보니 그때부터 한 그러네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때 네. 기무사령부 네.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네.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그대로 이어서 이번에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때 그럼요. 준비했던 것들. 네, 네. 그때 이미 그런 아이디어 아예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요. 너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해 여러 이야기 들었습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우린 그날 밤에서 얼마나 더 나왔는지 문득 의문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하영 기자, 김한남 변호사님, 예, 같이 인사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